밸런스가 완전 무너졌습니다. 와. 금리 인상이 끝난 거,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작된 거, 이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향이 궁금하신가 봐요. 일단 금리와 집값이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오늘은 제가 다른 콘텐츠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금리, 기준금리 변화와 집값, 그리고 또 전세가까지 어떤 연관관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피셜 돌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 어땠던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 바탕으로 현재 상황이랑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금리를 내렸습니다. 제가 이전 구해줘 월브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기의 문제이지 여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이 금리 운영의 기조와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출, 가계대출이 GDP 성장률 이내로 성장하기만 하면 가계대출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용인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빨리 내릴 줄 몰랐습니다. 네, 바로 내리시더라고요. 지금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어떻게 될지도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하죠. 일단 10월 중순 현재 부동산 시장과 금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상황 자체를.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됐네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했다. 9월 아파트 실거래가의 잠정지수는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너무 올랐어요. 대출 규제 여파, 급등 피로감에 9월에 집값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요것만 보면 부동산 시장이 7월, 8월 이때 막 사람들 막 과열된 조짐이 보였을 때하고는 사뭇 달라진 것 같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저도 현장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얼마 안 지나서 이번 10월 달 들어와서 드디어 긴축 시대가 3년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를 인하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부동산에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바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또 반대로 기준금리가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떨어지기 어려울 거야, 이런 뉴스들이 요즘 갑자기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겁니다. 자,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집값은 주춤하고 있고요. 금리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이면과 배경을 잘 이해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제가 아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돈을 막 풀었습니다. 돈을 풀으니까 물가가 어떻게 됐어요? 우동 한 그릇에 얼마가 됐죠? 만 원이 됐어요. 짜장면이 10,000원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빔밥 12,000원 주고 먹어야 돼요. 그렇게 물가가 급하게 치솟으니까 그 물가가 급하게 치솟으면서 경기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급하게 올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와 금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가가 2%대로 안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계속 3%대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24년 4월, 올해 4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2.9, 5월에 2.7, 6월에 2.3인가? 2.4인가? 그러니까 계속 2%대에서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물가 상승률이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아주 큽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봤는데 폐업한 자영업자가 무려 100만 명? 100만 명이래요, 작년에. 이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치랍니다. 이게 상황이 심각해요. 그리고 저도 임장 다니다 보면 임대 공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가가. 지금 상가가 임대 공실이 너무너무 많고요. 폐업 자영업자는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민간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자, 당연한 얘기겠죠. 민간 소비가 안 되니까 자영업자분들이 폐업을 한 거잖아요. 민간 소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3년 이후로 코로나가 터져서 역성장을 찍었던 그 특수했던 2020년을 빼면 10년 내에 민간 소비가 최저치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물가가 치솟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예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금리를 인하하기에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24년 상반기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금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결정할 때 동결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쉽네요. 이렇게. 하는 총재님 아쉽네요. 지금 경기가 이 모양인데 경기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 정부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금리 내려주셨으면 하는데 왜 금리를 안 내리셔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 자리는 중립적인 자리거든요.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도 이례적으로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아쉽다고. 근데 여기서 한국은행 총재님이 또 보통 분이 아니에요. 강단이 있어. 그치, 너무 한국은행 총재님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안 내리고 싶어서 안 내린 게 아닙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서 이거 금리 잘못 내렸다가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집값 못 잡으셔놓고 지금 저보고 금리 안 내린다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딱 받아치시더라고. 강단이 있으셔요. 안경도 이렇게 동그란 안경 쓰시고. 자, 그래서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 금리를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응답하듯이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금융감독원장님이 약간 이렇게 잘 싸우시는 그런 투사 같은 이미지가 있으시더라고요. 딱 등장하셔가지고 갑자기 금감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는 집값 이거 올라가는 거 가만 안 둘 거고요. 대출 방만하게 하는 거 절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 불러 모았어요. 은행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은행한테 처음에는 대출 관리합시다 하셨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게 웬 떡이야? 대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금리 올려야지 하고 금리를 딱 올리니까 또 불러가지고 제가 언제 금리 올리라고 그랬어요? 대출해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출해주지 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출을 그냥 다 막아버렸어, 은행이. 그리고 나서 민원 터지니까 또 다시 대출 다시 조금 열어주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대출 규제가 여러분도 앞에서 확인하셨다시피 9월, 7월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하는데 굉장히 크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량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스트레스 DSR 연기했던 걸 9월에 대출 규제 시행을 했고요. 대출 규제 시행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이 또 B컷을 했어요. 이게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집값 때문에 못하고 있었어요. 그 대출 규제를 시행했어요. 그리고 조금 부동산 시장 안정되는 서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틈이 생기나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 방에 0.5%를 까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아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미국 연준이 B컷한 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어쨌든 한 번에 2단계를 인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야, 미국도 내리잖아. 우리나라 안 내릴 거야? 집값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어. 막 이런 필요성이 확대가 됐고요. 동시에 그동안 기다리던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죠?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나마 이 집값 요거 때문에 걸려서 함부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확연하게 주택 거래가 줄어드니까 이 정도면 일단은 금리 한번 내려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랑 민간 소비 촉진에 한국은행에서 정책적 기여를 해야겠다 해서 내린 겁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한 거죠. 자, 일단 배경을 이해했어요. 배경을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 기준금리 인하가 일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준금리 인하의 의미가 큰데 이건 뭐냐면 금리 인하기로 가는 터닝포인트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한 번 내리고 말 게 아니고 내리고 상황 보고 또 내리고 상황 보고 이런 식으로 다만 기간을 두고 이제는 올라가는 게 끝나고 긴축 시대가 끝나고 완화 시대로 더 접어드는 그 전환점에 있다. 이게 이번 금리 인하의 진짜 의미고요. 그걸 알아두신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과거 이력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하고 아파트 매매가의 관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자, 여러분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를 보고 잘 따라오십시오. 기준금리와 서울 아파트, 부산 아파트의 매매가입니다. 이걸 한 방에 그린 거예요. 노나임님, 부산은 왜 그렸죠? 예, 부산, 여러분들이 맨날 서울만 한다고 해서 지방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지는 그래도 제2의 도시니까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를 같이 보려고 하고요. 이 자료는 이 매매가는 1986년 1월부터 2024년 10월 현재까지 9월까지고요. 꺾은 선 그래프가 아파트 매매가고요. 요 막대 그래프가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이 오른쪽에 요걸 보면은 0부터 6까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요. 기준금리는 99년부터 최근 24년 10월 현재까지 이번에 인하된 것까지 반영을 해서 그린 겁니다. 제가. 자, 일단 이거를 보면 98년도에 금리 수준은 기본 5%였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 보이시죠? 5%? 5%에서 많이 내리면 지금 현재 한 3.25까지 내렸다 다시 올라가고 뭐 요 정도의 고금리 시대였고요. 200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때요? 낮아졌죠. 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000년대 중후반을 기준으로 그 이전보다 그 이후가 전반적인 금리 수준이 낮았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숙해졌다는 거죠. 이때 이후로. 왜냐면 금리 수준을 낮게 해서 부양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이전의 성장률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9살 때는 1년 동안 키가 10cm가 커요. 근데 19살에서 20살 될 때는 거의 안 크거나 아예 안 클 수도 있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대한 사건이 금융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금리 수준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4%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걸핏하면 4% 5%였다. 일단 이런 걸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이제부터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계신 거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른다. 이게 통념,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내린다. 이게 실제로 그랬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자, 여기 보면 기준금리가 처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처음으로 인하기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기준금리 내려가요. 집값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맞네요. 금리 내려가니까 집값이 올라가고요. 서울만 올라간 게 아니라 부산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이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금리 내릴 때 올라가는 게. 자, 그 다음에 금리를 막 올립니다. 갑자기. 2000년대 중반에 막 올려요. 이게 3.25에서 5.25까지 올립니다. 팍 올리는 거죠.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돼요? 오르고. 부산 어떻게 되죠? 안 오르고. 네, 빠집니다. 이거 빠진 거예요. 안정이 되는 빠지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서울이랑 부산이 다르게 움직이네. 금리는 똑같은데. 금리 올라가는 건 서울도 오르고 부산도 오르는데 서울은 집값이 오르는데 부산은 내리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가 오르는데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심지어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집값이 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금리가 뚝 떨어집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금리 낮췄을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다 하면서 이번 코로나 때처럼 급격하게 금리를 낮춘 거예요. 자, 금리를 낮추니까 부산 집값 어떻게 돼요? 급하게 오르죠? 네. 근데 서울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보합 떨어졌다. 이거 사실상 이때 좀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금리가 떨어져요. 금리 떨어지죠? 금리 떨어지니까 집값 어떻게 되죠? 서울 집값?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죠? 뭔가 이상해요. 네, 그런데 그 뒤로는 오르죠. 그리고 그 뒤에는 금리 내리니까 올라가고요. 금리 살짝 올리니까 팍 멈추고요. 서울, 부산 둘 다. 금리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 부산 둘 다 집값 팍 올라가죠. 금리 팍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안 맞는 사례. 금리를 인상할 때 서울 매매가가 상승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했는데 서울의 매매가 보합 또는 하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 맞는 사례. 금리가 내려가는데 서울 집값도 떨어집니다. 세 번째, 안 맞는 사례. 서울만 기준으로. 부산은 이때도 안 맞죠. 이때 금리 올라가는데 부산 올라가잖아요. 그죠? 금리 외에 지배적인 변수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만 보면. 그죠? 금리 내린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오르고 금리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외에 뭔가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변화하는데 서울과 부산의 매매 움직임이 제각각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 금리 변화와 다르게 움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이 시기, 아까 제가 좀 전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시기,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시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금리랑 아파트랑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 10년간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최근 10년간은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랐고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부산 공이 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영향을 안 주진 않는 것 같다. 특히 최근 10년을 보면 예외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전세는 어떻게 될까? 금리에 따라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기준금리와 서울, 부산의 전세가. 자, 금리 내려갑니다. 전세가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금리 올라갑니다. 전세가 어떻게 되죠? 떨어집니다. 금리 내려가니까 전세가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맹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금리와 어떤 가격의 연관관계를 따지려면 그 가격에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죠? 대출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2010년 초반 이전까지는 전세 대출이 거의 사실상 시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방향이 딱 맞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는 거예요. 사실상 둘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상관이.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2013년부터예요. 2012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 본격적으로 전세 대출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2013년 1월 요때 이후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이때 2013년 1월에 기준금리 어떻게 돼요?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니까 전세가 어떻게 되죠? 올라요. 둘 다 오릅니다. 근데 여기 잠깐 기준금리 인상기가 있었거든요. 2010년대 말에 팍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금리가 전세가가 눌리죠? 그리고 금리 또 빠지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때 전세가가. 그리고 금리 팍 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전세가 팍 떨어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오른 지 1년이 넘었고요. 부산은 팍 떨어지던 게 서서히 완만하게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세 대출이 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봐야 된다 이거예요. 전세와의 연관성을 보려면.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네, 상관관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전세 움직임이 거의 일치했어요. 이 10년 동안. 단 최근에 22년, 23년에는 부산에 금리보다 더 큰 이슈가 있어요. 이게 입주 물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이미 1년 전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매매가와 전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매매는 조금의 예외 사항이 있어요. 다만 최근 10년 동안은 금리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집값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전세는 전세 대출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금리의 방향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전세가 조금 더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럼 이게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매수 매도의 분위기가 매매가에 영향을 많이 줘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가 딱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죠? 자, 매수자들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반대로 매도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집값 올라가니까 이거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서울에 되게 좋은 아파트들도 직전 실거래 대비 이미 낮은 호가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금리 인하하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현재 분위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대출 규제를 안 풀어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내년 되면 풀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출 규제가. 이게 되게 묘한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걸 했냐면 보험사들을 불러가지고 대출 규제에 대해서 다시 주지를 시켰고요. 자, 보험사 여러분 오세요. 삼성생명, 네. 교보생명, 네.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저 은행에서 담보대출 안 해주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아, 예, 그럼요. 어느 안전이라고요. 저희가 반드시 그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사업 계획을 짤 때, 그건 맞아요. 원래 연말에 은행들이 대출을 좀 쪼이고, 연초가 되면 자기들도 대출이 상품이니까 이 은행도 사업 계획을 부여받거든요. 그 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있으니까 막 경쟁도 하고 그래, 금리도 내리고 합니다. 근데 그 사업 계획을 짤 때, DSR 규제를 맞추라고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지금 자료요구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만약에요,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출 규제가 연초가 되면 완화될 거다.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임장 갔는데 어떤 사장님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 되면 괜찮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만약에 그대로 안 됐을 때 충격이 큰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금리 인하하면 집값 올라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에는 바로바로 금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영향을 못 주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2000년대 중후반에 금리 올라가는데 서울 집값 무섭게 오를 때 있죠.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는 금리고 나발이고 집안 사면 큰일 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전세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전세값이 올라갈까봐 전세를 2개씩 얻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정말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즉 이거는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지급해야 되는 비용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전세가에. 근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떨어졌어요. 전세대출 이자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같은 이자로 부담할 수 있는 더 좋은 전셋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전세에 영향을 더 먼저 준다 이겁니다.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전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세의 금리 연관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곧 시장금리는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에 선반영됐다.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어도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 금리가 3.4%입니다. 4개월 만에 무려 0.04%포인트가 상승했어요. 하는 금리 인하에도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이게 지금 뭐 17시간 전, 19시간, 이게 제가 어제 자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기사들이에요. 기준금리 인하에도 내일부터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부동산 시장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라는 건 대출에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 더하기 가상금리, 은행도 좀 남겨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대출기준금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원가입니다. 원가. 은행이 돈을 여러분들한테 빌려줘요. 근데 은행이 돈을 찍어서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이 돈을 어디서 나냐면 코크드림님 같은 예금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권유딘님 같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은행이면. 그럼 이분한테 제가 돈을 떼와다가 파는 거잖아요. 이 떼올 때 뭘 주죠? 예금이자를 주죠. 예금이자가 올랐어요. 예금이자가 오르니까 우리 원가가 올랐어요 하면서 이 대출기준금리인 코픽스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왜 또 이런 일이 있냐면 시장금리에 선반영이 됐어요. 기준금리 하락 효과가. 자, 올해 초에 집값이 무섭게 오를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 주택담보대출 얼마 받았어? 야, 카뱅에서 3.4 해주던데? 3.4?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데 카뱅에서 3.4를 준다고? 카뱅에서 3.4 주던데? 난 그냥 난 그냥 집 사고 싶은데 집값도 떨어졌겠다. 은행 가서 물어봤더니 3.4라고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냉큼 받아갖고 집 샀는데? 이렇게 됐었어.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장금리에 미국에서 금리 내릴 것 같다는 그 조짐이 선반영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얼마 전에 제가 아까 미국 B컷에 대해서 말이 많다고 뒤에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야, 0.5 내린 거 잘못한 것 같아. 야,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아. 왜냐하면 미국에서 B컷을 하고 나서 경기 침체 안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포가 지금 미국 시장에 막 덮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준 것 같다 하면서 막 후회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 연준 의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금리 생각보다 다음번에도 내리고 막 이런 거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반영된 이 금리 수준이 다시 금방 바로 원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픽스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기준금리가 낮아지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니.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자,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기준금리가 내릴 때 매매가는 어땠고, 오를 때 매매가 어땠는지, 전세가는 어땠는지도 우리가 공부했고, 지금 현재 상황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이제 저희 방송이 아니죠. 대부분 방송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리 내려가면 뭐 길게 보면 집값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기준금리 내린다고요? 내린다는 거는요, 경기 침체 신호기 때문에 집값 더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언제쯤 기회를 뭐 사야 됩니다. 언제쯤 기회를 뭐 지금 당신이 뭘 해야 됩니다 라거나,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당신이 뭘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예민하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자, 보십시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일단 이 스탠스를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기준금리 인하돼도 대출금리 바로 낮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단기적으로는요, 금리 수준도 중요하지만 대출의 여부와 한도 자체가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아까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매도자들이 물건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집값 오르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집 보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호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4제곱미터가 17억대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 상급지인가요? 아닌가요? 상급지죠. 이거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동네에 있는 한 아파트고요. 이거 보면요, 이 단지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증거가 이게 전고점이죠? 이걸 뚫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전고점 뚫은 갱신 가격이, 그러니까 신고가가 17억 9천에 거래가 됐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17억 9천에. 그리고 이게 4층입니다, 4층. 근데요, 이렇게 선호도가 높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싼 아파트가 10층 남양 물건이 17억 5천에 직전 거래가보다 낮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기대감이 생겨서 17억 5천이 아니고 이걸 18억 5천에 내는 게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현장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거 10월 15일 날, 그리고 공인중개사 19군데 뿌려놨습니다. 이분 급한 거예요, 지금. 아, 이때 팔 걸 그랬나 지금 이러고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단지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요, 이 금리 인하가 영향 주기 어려울 거라 이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세 번째, 매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의 침체와 공급의 부족. 지금 공급 부족은 확실해요. 공급 부족이 아니다, 막 무슨 뭐 초과 수요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뭐 막 말장난하는 건 모르겠고요. 그냥 전세가가 오르잖아요. 결과가. 전세가가 오른다는 건 공급이 모자라다는 거거든요. 거래가 침체되고 지금처럼 공급된 부족이 이어지면 사람들이 뭘 선택할까요? 매매를 선택할까요? 전세를 선택할까요? 전세. 그러니까 금리 변화가 전세가에 영향을 먼저 줄 거라 이겁니다. 지금 같은 기조로 몇 개월 동안 계속하면. 그리고 그 전세가는 시간을 두고 매매가에 영향을 주겠죠. 매매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들, 서울이라고 해서 전세가율이 다 낮은 게 아니거든요.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들이 있어요. 전세가 60%가 넘는 단지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영향을 주냐면 밀어올리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중기적으로 금리 인하 추세는 매매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전세가에 먼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부터 모든 게 꼬꾸라지고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집값이나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어서 내 집 마련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 하시면 돼요. 그래도 노후 준비나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미국 주식을 하시거나 뭐 다른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코인 투자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조정기, 지금 현재 조정기,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렇게 좋은 단지도 물건이 호가가 떨어져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조정기를 기회 삼아서 장기간 내가 그 집에서 보유하면서 살 수 있는 집을 사십시오. 조정기에. 이 조정기가 올 겨울에 끝날지, 아니면 내년 초에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출 규제 드라이브 걸면서 여름까지 갈지, 아니면 내년 겨울까지 갈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조정기를 기회 삼아서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집을 사세요.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집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때 제가 해야 되는 거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약간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지금 집을 사도 되는 걸까?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남들이 사라니까, 너 나이가 조정기가 기회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라는 사람을 먼저 보시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인가? 영영 못 사지 않아요. 여러분, 2019년, 2020년에 제가 방송했거든요. 유튜브. 그때 집값 미친듯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요, 지금 2020년, 21년보다 집값 싼 게 서울에도 절반이 넘습니다. 다시 온다니까요. 기회는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집을 사도 되는 건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안타까운 게 5천만 원, 6천만 원 가지고 집 못 산다고 힘들어 하시는 후배님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고등학생도 그러면 집 못 산다고 지금 막 조급해야겠네요. 예,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조급해져서 무리하면서 막 정말 위험한 짓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사도 되는지 먼저 자기 스스로 보십시오.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집을 좀 보세요. 살 거면. 이 집을 내가 사도 될까 할 때 그 집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집을 내 집 마련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를 좀 잘 보십시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본인도 안 갖고 싶은 집을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이 집에서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막 남들이 다 사니까 막 조급해져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갖고 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한 거 아무거나 막 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거면 제가 유튜브라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좀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을 만한 집은 좀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런 거는 나중에 기다린다고 해서 원상복구가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제발 좀 가격을 보십시오. 가격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인지를 좀 보시라 이겁니다. 강남 좋은 거 모르고 잠실 좋은 거 몰라요?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못 산다고 해서 우울하고 침울하고 막 인생 실패한 것 같고 이런 감정을 본인이 막 스스로한테 주면서 본인을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요. 예, 사회 초년생이면 혹은 신혼부부면 5억, 6억대로 내 집 마련해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15억, 20억짜리 집 사는 사람들이 첫 집을 살 때부터 그런 집을 사지 않았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출을 너무 겁내면 안 되는 시기긴 해요, 이제. 오히려 대출을 잘 활용해야 되는 시기긴 하거든요. 근데 무분별하게 영끌하셔가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집을 끌어안고 집 사고 나서 불안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아파트 단지 17억 9천에 실거래 찍힌 거 보여드렸죠? 내가 4층을 17억 9천에 샀어요. 17억 9천짜리 물건을 살 때 그냥 쿨하게 내 일시불로 할게 막 약간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집 사고 나서 잔금도 제대로 안 했는데 17억 5천짜리 10층 물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가격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집인지. 물론 그분이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혹여나 무리하셨다면 지금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기에 내 집 마련 장기간 이런 기회에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집을 사시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집에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써먹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하는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집값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기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음과 인식이 이 정보들이 곡해되지 않고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네. 좀 여쭤보는 게 있어서 또 한두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엄기웅님이 지금 집을 매수하러 가는데 그럼 그 집이 반드시 아파트여야 하나요? 이런 또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인가 올해 초에요. 글로 신축을 사세요라고 글을 썼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요. 얼죽씨는 무슨 지금 신축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그럼 저는 한입 갖고 두말하는 사람인가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상황이. 그죠?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럼 반대로 왜 그때는 신축을 사라고 했을까요? 이거에 힌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집을 고르실 때. 제가 작년에 왜 신축을 사라고 했을까요? 잘 보세요. 집값이 작년 겨울에 좀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어떻게 눌려 있었냐면요. 신축도 전고점보다 쌌고요. 준신축도 전고점보다 쌌고요. 구축도 전고점보다 쌌어요. 그죠?
셋 다 정고점보다 떨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당연히 뭘 사야 돼요? 좋은 거. 좋은 게 뭐예요? 신축. 신축. 그러니까 신축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해 상반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신축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 아까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아파트도 떨어졌어요. 정고점보다 싼 게 수두룩 빽빽이에요. 서울에도. 아파트 개수로 치면, 제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개수로 치면 80%가 정고점보다 싸요. 지금 80% 이상이. 아파트도 정고점보다 싸요. 빌라도 정고점보다 싸고요. 오피스텔도 정고점보다 싸고 전원주택도 정고점보다 싸요. 자, 그럼 뭘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선호를. 저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사시라고. 그냥 내 만족으로 살 거면 안 말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전원주택이 좋아. 전원주택 사세요. 그거 뭐 개인의 자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 자유뿐만 아니라 나는 이 집 사가지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까지 있으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지 않은 것 중에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오로라 공주님께서 그럼 갈아타기도 기회가 될 수 있나요? 라는 또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갈아타기는요, 여러분들, 갈아타기는 기회냐 기회가 아니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갈아타기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내가 집을 갖고 있어요. 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집을 1주택이라는 건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 있는 거죠. 상승장이 오면 내 집도 올라갑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 집도 떨어지죠. 그럼 이 집을 갈아타요. 그러면 이 갈아탄 집도 어떻게 되죠? 상승장이 오면? 올라가고 하락장이 오면 떨어지죠. 즉 무슨 얘기냐면 1주택자분들은 이미 시장에 올라타 있는 거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 계속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질문은 뭐냐면 우리 가족한테 이 집으로 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더 큰 효용을 가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 내리면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연주케이님. 제가 보고 있는 단지들은 호가가 안 떨어집니다. 너나연이 말대로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호가가 그대로인데 오히려 또 저가 매물은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이건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 일단 보고 계신 단지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단지마다 좀 다르죠. 당연히. 저는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주케이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보고 있는 단지들이 너무 좋다. 나는 이 단지 말고는 절대 집 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나온 호가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빠지냐면 지금 가격에서 한 10% 15%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다. 막 진짜 현실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그러면 저라면 살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만약에 연주케이님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너나의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연주케이님 상황이라면 저는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아파트를 다 찾아볼 것 같아요. 다 찾아볼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2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꽤 많잖아요, 서울에. 근데 옛날에 2021년 9월달 기준으로 똑같이 26억, 27억 찍었던 아파트인데 어떤 거는 지금 27억, 28억 신고가 찍고 정고점 뚫고 올라가서 그 가격에 호가가 나오는 단지가 있고요. 어떤 단지는 22억의 호가가 나와요. 그럼 이 마진이 얼마가 확보된 거죠? 3년 전에는 둘이 시장에서 동일한 평가를 받았어요. 같은 가격으로. 26억, 똑같이. 근데 하나는 떨어져서 22억에 나와요.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는 27억, 8억을 달래요. 그럼 당연히 얘가 마진이 훨씬 확보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런 아파트가. 저는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다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급할 거 있습니까? 지금 대출 규제랑 뭐 심해서 거래도 안 되는데, 그죠? 오늘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아파트 얘기하면 밤도 샐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